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 김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고, 그리고 강연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혹시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김영환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를 했고, 특히 아까 영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명 주사파, 주체사상파를 처음 만들고 그것을 널리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 약칭 민혁당이라는 지하당 조직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석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 민혁당입니다. 그 민혁당에 제가 총책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1991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2차례 면담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심한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방금 비디오를 보셨는데 여기 이거를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 비디오 저널리스트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조직 활동과 그 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 네 분이 촬영을 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두 분이 주로 촬영을 했고,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이 전체 내용 한 60% 정도 가장 많은 부분을 촬영을 했는데, 그분은 나이도 많습니다. 저보다도 나이 많은 분이고 교사인데 참 이 촬영을 주로 도맡아 하신 두 분 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 보기가 참 꺼려집니다. 이 내용 자체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자체도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찍었던 분들이 그 북한 내에서의 민주화 활동 때문에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사실 이분들도 저희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문을 당하시다가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식의 활동을 해왔고 제 생각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초기였죠.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학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운동에 가담을 했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가담을 해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 학생운동 서클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비슷했습니다만 학생운동의 거의 99%가 좌파 학생운동입니다. 좌익 학생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떤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의 학생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제가 3,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 마르크스주의를 과연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 상황에 보다 좀 더 맞고 우리 정서에 보다 부합하고 우리 민족적인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밝혀주는 그런 사상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뭐 북한 주체 사상에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령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체 사상에 점점 더 많이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 운동권의 주체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강철 서신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총 5편의 글인데 강철이라는 그런 필명을 사용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전체 운동권에서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강철 서신을 처음에 타이핑을 해서 7부를 복사를 해서 뿌렸습니다. 7부는 굉장히 적은 수인데 그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사해서 또 뿌리고 복사해서 또 뿌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최소 20만 부 이상, 뭐 어떤 책에는 80만 부가 유포됐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게 되었고, 그래서 뭐 순식간에 전체 학생운동의 80% 그리고 노동운동과 재야운동도 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6년인데 86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8년 동안 일관되게 여전히 운동권의 다수파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철 서신을 유포하고 공안당국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아서 그 당시 안기부에 검거되었고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47일 동안 좀 고초를 겪으면서 조사를 받다가 실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에서 살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북한 어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사상을 버리지도 않고 또 혁명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혁명 사상을 버리지도 않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지하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일을 착수를 해서 반제 청년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89년 3월에 만들게 되고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몇 년 후에 민혁당을 만들게 됩니다. 민혁당은
굉장히 큰 규모의 지하당 조직입니다. 그 한국의 난민전, 통혁당, 인혁당 이것이 대표적인 지하당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전, 인혁당, 통혁당에 비해서 민혁당 조직이 조직 규모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하당 조직입니다. 이번에 이석기 아로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신문이나 한국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석기 아로라는 게 이석기가 뭐 따로 새롭게 별도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미역당이 있고 미역당 밑에 하부에 17개의 RO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지시에 의해서 이석기가 관리하던 RO를 제가 미역당을 해체할 때 이석기가 거부하고 해체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역당 산하의 RO의 이렇게 RO가 그 정도 규모니까 미역당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규모의 조직이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89년에 북한에서 공작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불쑥 저희 집에 전화해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작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느 날 89년 7월 어느 날 제가 집에 오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가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악센트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무슨 연구소 연구원인데 저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러면 언제 보겠냐고 그러니까 10분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사이에도 10분 후에 보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돼요. 보통 친한 사이에도 내일 보자 혹은 모레 보자 뭐 다음 주에 보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다짜고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10분 후에 보자 그래서 야 이거 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어디서 보겠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집에서 골목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 나가면 큰 길이 있고 큰 길가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행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인들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뭐 그런 데서 보자면 설사 그 사람이 강도든 납치범이든 뭐 사기꾼이든 뭐 별로 위험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굉장히 몸집이 건장한 뭐 몸무게가 거의 뭐 90kg에서 100kg 정도 되는데 또 군살은 별로 없어요. 몸이 막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으로 단련되었는지 그게 또 얼굴은 시커먼데 또 양복에 넥타이까지 쫙 빼입고 또 머리는 또 기름까지 발라서 아주 그렇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악수하자마자 제가 북에서 온 연락 대표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윤택님이라고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윤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본명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90년대 대부분의 난파 간첩은 그 사람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만나서 89년도에 복귀한 다음에 사회연락부 옥과 부과장이 되고 한 1, 2년 후에 다시 옥과 과장이 됐는데 사회문화부라는 게 북한의 대남 사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거고 특히 사회문화부 옥과라는 것이 대남 지하당 공작 사업을 총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과들은 뭐 제일교 일본 사업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북미주 사업을 담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지역의 지하당 사업을 총괄하는 게 옥화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대부분의 난파 간첩을 그 사람이 대부분 파견한 겁니다. 95년도에 부여에서 총싸움하다가 생포된 김동식, 그다음에 97년에 부부가 난파되어서 원래 부인은 그 안기부 조사실에서 약 먹고 자살하고 남편이 저 살아남은 최모 간첩 사건, 거기도 그 둘 다 그 방금 제가 저하고 만났던 그 윤택님 그 사람이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윤택님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들이 다 조직 내에서 북한에서 윤택님이라는 이름 쓴다고 해서 그렇지 본명은 잘 몰라요. 제가 평양 방문했을 때 그 사람 집에까지 가서 부인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본명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아마 제 때문에 벼락철수했다가 제가 미역당 해산하고 북한하고 관계 끊으면서 또 아마 굉장히 어떤 숙청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과 만나서 뭐 이야기를 좀 했고, 뭐 그 사람은 저한테 북한에서 김 선생이 그동안 활동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김 선생이 쓴 글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김일성 주석도 김 선생이 쓴 글을 모든 글을 다 보고하라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고는 높이 평가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김생이 내 실체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후 몇 월 며칠 밤 12시 정각에 평양방송을 들어보면 평양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평양의 김영희가 서울의 김영철에게 보내기로 한 편지는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제가 안기부 요원이 아니고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믿어달라. 뭐 그런 저는 대충 그러냐 그러고 얼버무리고 헤어져서 실제로 그 평양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확한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평양방송에서 밤 12시 정각에 평양방송에서 하는 게 대남 암호문 방송입니다. 네, 밤 12시부터 빨리 끝나면 한 12시 반, 늦게 끝나면 밤 2시까지, 2시 뭐 길면 2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뭐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암호문 방송을 합니다. 숫자 다 계속 숫자만 읽어요. 2번 반복해서 하는데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 바로 암호문 방송하기 직전에 그런 들어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서 온 게 맞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뭐 몇 차례 더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사람은 저한테 운동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후 연락 방식을 정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1년에 북한으로부터 저를 초청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91년 그래서 저는 꼭 가겠다. 제가 반드시 한 번은 북한에 가서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꼭 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91년 5월 중순 5월 17일 밤 12시 정각에 강화도에 보면 건평리라고 있습니다. 강화도 서쪽 해안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야산의 정상 부근에 묘가 2개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북한 공작원들이 쌍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쌍묘라고 부르니까 한국 국정원에서도 그걸 쌍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국정원에 쌍묘라고 보니까 기자들도 쌍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저도 그걸 강화도 견평리 쌍묘를 이용했고, 그리고 뭐 다른 그 황인호 간첩 사건에서도 쌍묘를 이용하고, 북한의 고위급 간첩 이선실도 그 쌍묘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김낙종 간첩 사건 거기서도 쌍묘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뭐 무슨 기획을 해서 제가 91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2년 만이죠. 22년 만에 그걸 한번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죠. 22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주 또렷하게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대충 내가 어디서 버스를 내렸고 어떻게 올라왔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설사 내가 못 찾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 간첩 사건이 일어나는 쌍묘 어디입니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뭐 유명한 사건들이 몇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 거기가 막 산 중턱에 아스팔트 도로가 2개나 났어요. 그 조그만 야산에. 그리고 제가 산에서 내려가서 갯벌을 한참을 걸어서 그 바닷가에 갔는데, 그 갯벌을 중간을 잘라가지고 가로질러서 해안도로가, 큰 도로가 났고, 또 갯벌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논밭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북한 공작원 접선했을 때는 그 주변에 주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곳곳에 일반 주택과 펜션이 뭐 곳곳에 절비하게 생기고, 지형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야산 올라간 진입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럼 주위에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거기 오래 살았던 주민들, 뭐 나이 많은 분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봐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쌍묘라는 자기들이 쌍묘라고 부르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시간 동안 찾다가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 노인분이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는데 그 눈빛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하고 뭐 저하고 다시 몇 번이나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하니까, 자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를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혹시 저기 아닐까? 그 길도 없어요. 막 풀이 막 머리 위까지 자라온 그 너머인데 길이 없는데 혹시 여기 아닐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